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남미 진출할 때 중남미를 신흥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또 정확히 말하면 중남미는 신흥시장이 아닙니다. 신흥시장이 될 수 없는 게요.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16세기에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이 하나의 바다로 이어지는 대항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16세기부터 라틴 아메리카는 유럽 국가의 1차 산업 생산품을 생산하는 지역이고 유럽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소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합니다. 이게 독립할 때까지 이어지고요. 라틴 아메리카가 19세기 초에 독립한 이후에 이게 완화되는 게 아니라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중남미의 지배계층은 보호무역을 통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복자의 후손들인 그 대지주들이 보통 그 당시부터 이제 매판 기업, 매판 자본 얘기를 하는데 정치권과 기업인들과 해외 자본과 손을 잡고 자유무역을 시행해서 와이드 항구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스페인 식민 시대 때 남아있던 중소규모의 그 산업 생산 시설들은 완전히 붕괴가 되고요. 그 국제 무역 질서 속에 완벽히 편입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남아시아하고 틀리게 중남미는 이미 16세기부터 국제 무역 질서 속에 완벽하게 편입돼 있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 한국보다 먼저 1960년대 뉴욕 컨벤션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중남미 진출할 때 앞에서는 남는 것 같지만 뒤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도 예가 아니어가지고요. 그 현대건설이 콜롬비아의 폐수 처리장 몇 년 전에 들어갔을 때 스페인 기업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갔는데 앞에서 남았지만 결국 스페인 기업한테 소송을 거행해서 굉장히 골치가 아팠고요. SK 멕시코 들어갔을 때 소송을 해서 거의 10년 끌었죠. 그다음에 기아차 그 멕시코의 누에보레온주의 삐라시갑에 진출했었는데 연상 60만 대를 계획했다가 주지사가 약속을 했었는데 그 다음 주지사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 대통령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뭐 예스라고 했는데 쓰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사람은 아닌 게 멕시코는 연방국가고 대통령이 각 주에 그렇게 영향력 행사하지 못하고요. 그때 문제가 됐던 게 현대 기아차가 하나를 놓쳤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한 거는 그 다음 주지사가 바꿀 수 있어요. 주의회 승인까지 받았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기아차 양산 40만에서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을 겁니다. 원래 약속했던 건 그 피라시카바에서 미국 국경까지 철도가 깔리고 용수 공급이 됐어야 되는데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또 한 가지 이유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계약은 시작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때 아니면 소비재 기업이 진출할 때 아니면 현지 유통망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현지 디스트리뷰터를 이용할 때 계약을 하는데요. 계약을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중남미는 계약이 모든 것이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계약서는 더블 체킹하라고 반드시 변호사 비용을 아끼지 말고 더블 체킹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의 권역을 얘기할 때요. 크게 조금 전 그 쇼피코리아에서 브라질, 멕시코 말씀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는 나눠요. 하나는 포르투갈이 식민지였던 포르투갈령 아메리카, 현재 포르투갈 쓰는 브라질, 그 다음에 스페인형 아메리카, 스페인을 쓰는 지역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나누지만은 크게 제가 권역별로 나누면요, 이게 어떻게? 일단은 그 라틴 아메리카는 크게 미국 의존적인 시장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들과 유럽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들로 나눕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겼냐면요. 이게 들어오는 게 어떻게 진행되죠? 제가 안 보이시겠는데 그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멕시코, 오늘날 멕시코 시티를 중심으로 한 멕시코와 멕시코 북부 지역 아스테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남부 지역과 중미 지역에 마야 문명이 있었고, 콜롬비아 중북부에 칩차 왕국이 있었고, 콜롬비아 남부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이런 거대한 지역에 잉카 지역이 있습니다. 정복이라는 거는
정복할 대상이 있어 일어나요. 이들 지역이 정복되면서 16세기 100년 만에 인디오 인구의 원주민 인구의 90에서 95%가 강제 노동으로 학살로 전염병으로 사라지고 이 자리를 백인 남성과 인디오 여성이 혼혈아인 메스티소가 인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구성 비율을 진출할 때 잘 아셔야 되는데 특히 화장품 같은 거 아니면 뭐 소비재인 식료품 같은 거 들어갈 때 지역에 따라서 인종 비율에 따라서 선호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화장품도 색조 화장품 위주냐, 기능성 화장품 위주냐, 아니면 바디케어, 뭐 스킨케어 어느 쪽이냐, 그 다음에 매운맛을 좋아하냐,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냐, 음식을 밀가루로 만든 빵을 좋아하냐, 아니면 옥수수로 만든 빵을 좋아하냐가 인종 구성비, 그 다음에 그 기후대, 그 다음에 그 문화권에 따라서 달리는데요. 크게 나눈다면은 잉카, 아스테카, 마야가 있던 지역은 원주민 인구가 사라지고 메스티소 인구가 굉장히 많아져요. 대표적인 게 멕시코와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같은 지역입니다. 중미국가도 포함해서요. 근데 여기서 조금 틀리는 게 메스티소 비율이 많더라도 멕시코나 이 지역은 원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반면에 특히 페루나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고산지대 위치이기 때문에 스페인 정복자들이 정복해 왔을 때 뭐 마추픽추 말씀드렸을 거예요. 공중도시 마추픽추 같은 곳으로 스페인 사람들 피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원주민의 생존 비율이 그만큼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페루나 볼리비아는 원주민의 생존 비율이 20%에서 40% 사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래서 전체 인구가 메스티소와 그 원주민 인구 차지하는 곳이 잉카, 아스테카, 마야 지역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특히 안데스 국가 같은 경우에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는 원주민 비율이 상대적으로 메스티소 비율보다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브라질이나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는 19세기 초반 독립할 때까지 거의 인구가 살지 않던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독립 이후에 국가를 발전하기 위해서 유럽으로부터 백인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국가가 발전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브라질이나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는 인구의 상당수가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르헨티나는 97%가 백인 유럽인이라는 거. 따라서 이들은 유럽에서 독립 이후에 이민 왔기 때문에 국가가 발전할 때 대서양을 통한 대서양 무역에 의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관행이 또 법 체계도 유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럽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19세기 독립한 이후에 갖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할 때는 한국 기업들은 사실 미국식 비즈니스 관행에 익숙해요. 그래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관행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이나 멕시코나 중미국 특히 멕시코나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멕시코, 콜롬비아도 그렇고요. 따라서 비즈니스 관행이 굉장히 미국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소비의 성향을 보면요, 브라질이란 거대한 땅이 있지만은 사실은 독립 전까지 요 북동부 지역은 사탕수수 농장이 있고 고무 농장이 있어서 흑인 노예들을 데려다가 하던 곳이었고 이미 독립할 당시에 사탕수수는 경쟁력을 상실해요. 독립한 이후에 상파울루가 있고 리오데자네이루 있고 이 남쪽 썬벨트를 중심으로 커피 농장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현대차, 삐라시카바에 들어가 있죠.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사실 부유한 지역이고 백인 인구 비율이 높고요. 이쪽은 흑인 인구 비율이 높고 그 저개발 지대였다. 그다음에 아마존 쪽이야 뭐 아직 미개발 지역이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요. 멕시코는 조금 이따 요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멕시코와 콜롬비아 그 지역에 따른 소비 성향이 어떻게 틀린지. 자. 제가 이거를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걸 어떻게 돼야 되죠? 기업이 글로벌화 된다는 것은 이 세 개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보통 제품 생산할 때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한 자원을 획득하고 획득한 자원을 바탕으로 제품을 제조해서 제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보통 임금이 싼 국가에서는 그 효율 추구형 전략을 추구하게 되고요.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선진국에서는 그 높은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높은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시장 추구형 전략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뭐 생산법인이 아니라 대부분 소비재 관련해서 오늘 부탁을 받고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라틴 아메리카 시장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하나 이해하셔야 돼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 이 세 가지 활동이 자원 추구형, 효율 추구형, 시장 추구형 전략이 한 국가 안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은요, 제품 생산에 획득한 자원을 브라질 내에서 추구해서 브라질 내에 생산해서 브라질 내에서 판매가 됩니다. 브라질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관세가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 한 200개 생산법인들이 들어갔고요,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높은 관세 때문에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브라질 현지에서 판매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물류 비용과 관세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떤 제품이 있는데 만들어서 브라질에 판다. 물류 비용과 관세 비용 때문에 한국에서 판매되면 최소 3배예요. 최소. 팔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동차나 전자제품 모든 것들은 브라질 내에서 생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관세 장벽을 피할 수 있어요. 물류 비용을 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높은 관세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브라질, 세계에서 노조가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민노총 이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간 이유는 브라질이 인구가 2억입니다. 옆에 아르헨티나가 인구가 3억이에요. 우루과이, 파라과이를 잇는 거대한 메르코수르라는 영내 시장이 펼쳐져요. 아르헨티나는 대표적인 투자 회피 국가입니다. 아르헨티나 투자하시면 안 돼요. 투자 회피 국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고질적으로 우리가 대무역 적자에 시달리듯이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문제는 대브라질 무역 적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산법인들이 브라질에서 생산한 물건을 영내 국가인 메르코수르에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에 메이드 인 브라질 제품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메르코수르 국가인 브라질에서 생산을 한다는 건 단지 브라질에만 판매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4개 국가, 메르코수르 국가에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인구가 3억이 됩니다. 이게 브라질이고요. 또 한 가지, 생산 법인을 둔다고 할 때 브라질 외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생산 법인을 둘 수 있는 국가가 또 한 국가가 있어요. 어딜까요? 어딜까? 한 가지, 중미 국가는 뺄게요. 저희 연구소하고 세학상약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는데, 세학상약 분들이 하신 말씀이 자기들은 그 설비 투자 한 달 만에 결정해서 들어가서 철수 빨리 할 수 있다고. 섬유는 그래요. 모자 사업도 그래요. 그럼 보통 니카라구아 같은 데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중미 국가 섬유 작품 봉제 업체를 말고 그 외에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 화장품도 그렇고 자동차, 전자, 뭐 식료품 등등 할 때 라틴 아메리카에서 브라질을 제외하고 생산법인이 들어갈 수 있는 또 마지막 남은 유일한 국가가 있어요. 어딜까요? 멕시코예요. 근데 멕시코에서 생산을 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전략을 추구할까요? 자원 추구 못해요. 왜? FTA가 나프타, 지금은 USMC를 맺어졌는데 멕시코, 캐나다, 미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왜 맺어졌죠? 미국에서 핵심 부품을 멕시코로 보내서 멕시코의 임금을 관세 없이 보내서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자를 상대로 조립을 해서 관세 없이 미국에 판매해요. 미국 기업이 이기고 미국 소비자 이익이에요. 1기 트럼프 때 트럼프가 나프타 없앤다고 했어요. 제가 절대 못 없앤다. 왜냐하면 그건 미국 기업이 이기고 미국 소비자 이익이기 때문에 못 없앴어요. USMC에 바뀌었고, 지금 제2기 집권 트럼프가 USMC에 없앤다? 못 없앱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얘기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멕시코 내에서 자원을 획득하지 않아요. 생산되는 제품을. 멕시코 내에서는 효율 추구형 제품 제조합니다. 그러면 멕시코에 생산된 제품 어디서 판매가 될까? 멕시코가 아니에요. 기아차 몬테 누에보 레온에 있는
그 페스케라의 기아차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90% 가까이 미국에 수출돼요. 멕시코 내에서 생산되는 글로벌 기업들 뭐 소니도 있고 뭐 LG전자, 삼성전자 두 개씩 공장 있고 대부분 90%가 어디로 간다? 미국으로 가요. 나머지 10%가 전체가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게 아니라 멕시코 일부는 중남미 국가로 빠집니다. 그래서 멕시코 시장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어디를 이해하셔야 된다? 멕시코와 더불어서 플러스 미국 시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또한 멕시코는 가장 잘 사는 지역이 북부의 누에보 레온주예요. 멕시코 그 미국 국경을 맞닿고 있는 그 국경지대에 공장이 설치될 수밖에 없죠. 이동 거리가 짧으니까 미국과의. 자,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가장 잘 사는 지역이 누에보 레온 같은 북동부 주들인데요. 여기는 미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멕시코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멕시코의 남부는요, 치아파주나 이쪽은 농업 기반의 도시고 소득 수준이 낮고 원주민 비율이 높습니다. 소비재를 수출한다고 할 때 소비 성향이 가장 높은 데가 멕시코 시티를 중심으로 한 멕시코 중부 지역,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멕시코의 북동부 누에보 레온주 아니면 캘리포니아가 두 개로 쪼개져서 원래 멕시코 땅인데 북쪽은 캘리포니아, 남쪽은 바하 칼리포니아. 글로벌 기업들 생산 공장 많이 들어와 있죠. 이쪽들이 벨트가 소비 성향이 높습니다. 이들의 소비 성향은요, 미국 남서부 지역의 소비 성향과 비슷하게 가요. 또 미국 남서부 지역의 인구의 50% 이상이 히스패닉 인구예요. 그래서 멕시코 시장을 고려할 때는요, 멕시코 북쪽 지역의 성향과 남서부 지역의 미국 히스패닉 성향까지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내 국가들을 얘기했는데 칠레와 페루와 콜롬비아와 멕시코는 태평양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안사 파시피카, 그 퍼시픽 얼라이언스라고 태평양 동맹을 2016년에 맺었고요. 영내 국가가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게 목표였고 2016년 발효 즉시 92%의 관세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100% 관세 없애는 걸 목표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메르코스루인데 배타적이에요. FTA 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브라질에 진출하려면 사실은 소비재를 하려면 방법이 현지에서 생산하든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유통되는 가장 비공식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파라과이 루트예요. 여기 한국 국민들도 국경지대에 많이 계실 파라과이 루트. 그래서 나뚜라라고 세계 4위 브라질 화장품 업체가 있습니다. 나뚜라라고 화장품 업체가 있는데 이 라틴 아메리카가 굉장히 자연적인 거 생태 문명 좋아하는 게 그 스페인 식민지를 겪고 뭐 그 과정 중에서 원주민 문명, 생태 문명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실제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갈 때 뭐 그건 다른 얘기지기는 하지만은 자 그런데 세계 4위의 나뚜라가 브라질 기업인데 그 더 바디샵을 2017년에 인수했습니다. 결국 매각했어요. 매각하고 작년에 유럽계 기업이 그걸 샀다가 다시 팔아서 올해 8월인가 다시 영국 기업이 다시 더 바디샵을 다시 인수했습니다. 나뚜라가 브라질 1위의 그 브라질 국내 기업인데 그 더 바디샵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첫 번째 코로나가 있었어요. 근데 더 큰 이유는 더 바디샵에서 생산한 제품을 브라질로 들어올 수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높은 관세 때문에. 그래서 나뚜라도 바디샵에서 생산한 제품을 어떻게 들어왔냐면 자기들이 들여온 게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수입했습니다.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아니면 일부 제품만 더 바디샵 제품을 브라질 내에서 생산하고. 자, 그런 특성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브라질 젊은 인구 많다는 거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PPT 읽어보시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라고 이 귀한 시간 내줘서 저한테 오신 건 아닐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죠. 만만디 긴 호흡 필요. 뭐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거 한 가지 여기서 근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닙니다. 개인의 카리스마에서 움직이는 사회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비즈니스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책임전가 문화인데 이게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인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원래 1492년까지 라틴 아메리카는 유럽과 접촉하기 이전까지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다가 유럽과의 접촉으로 모든 불행이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로 봐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탓이 아니라 모든 게 내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 돼요. 책임을 외부로 돌립니다. 나중에 여기서 포퓰리즘 정치가 싹트기 시작했는데, 한 가지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성에 따라서 K 소비재, K 컨텐츠에 대한 소비 성향이 틀리다는 거. 이제 뭐 국가별로 하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분석이 되는데 그것까지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소비재 중에서 식품과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중에서 화장품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읽어보시면 될 거고, 뭐 K 뷰티 섹션 같은 건 멕시코에서 만들어지고 등등 하는데, 사실 화장품 시장이 블라질이 블루오션이라 사실 블루오션이 될 수는 없는 게 현지 기업들이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제품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제가 보니까 마스크팩 같은 거 뭐 등등 들어가고요. 그래서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는 높은 관세 때문에 해외 직구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망이 유선망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이 한 단계, 물론 모바일 환경이 아직 3G에 걸쳐 있는 경우도 많지만 모바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인터넷이 망이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바일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 이게 아루마인데요, 페루의 유통업체예요. 2017년에 런칭했는데 제가 2019년에 메디라고 같이 그래서 만났어요. 제가 투자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루마인데 본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한국에 와서 올리브영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고. 한 200여 개 브랜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3천여 개 제품 들어가 있고, 제가 2019년 가봤을 때 이미 한국에 마스크팩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고, 이게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뷰티 매니저가 한국의 올리브영보다 곱하기 몇 배를 굉장히 친절하게 피부 성향, 피부 타입 뭐 등등 해가지고 맞춰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막 런칭했는데 지금은 올해 8월에 100번째 매장을 냈어요. 그리고 당일 배송, 페루 리마 내에선 단일 배송하고 뭐 등등 하고요. 일정 이상 구매하면은 그 다음에 무료로 하고, 남미 이거 온라인인데요. 남미의 소비재 판매는 화장품만 예를 들면 보통 50% 좀 미만이 현장 판매고요. 나머지는 방문 판매와 온라인 판매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라틴 아메리카 화장품 경우에 방문 판매가 많아요. 옛날 우리나라 화장품 있듯이.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비율이, 방문 판매 비율이 줄긴 했지만 방문 판매 비율이 그래도 높다는 거. 한 가지, 이게 안데스 공동체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퍼시픽 얼라이언스,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같은 네 국가 간의 관세 없이 제품을 서로 오고 갈 수 있고요. 꼬무리다 안디나 안데스 동동체였어요.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이 네 국가도 관세 장벽을 없애기 했었고, 식품을 판매하든지 아니면 화장품을 판매하든지 데시전 833이라는 디시전 833 법안을 만들어서 레이스트로 우니꺼요. 네 나라 중에서 하나만 등록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개 국가 진출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에서 화장품을 등록할 때 등록 비용이 1,000불이면 페루에서 250불이에요.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등록 절차도 국가마다 틀려요. 그래서 보통 콜롬비아와 페루 중에서 제품을 분석한 다음에 한 국가에 등록하고 거기서 비용을 지불하면 다른 4개 국에서 모두 통용이 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사 상표는 등록이 안 돼요. 메디힐이 진출을 못하는 게 콜롬비아에 메디헬스라는 상표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헬스, 메디힐 있기 때문에 메디헬스 때문에 메디힐이 진출을 못하는데 유사 상표는 등록이 안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뭐 콘텐츠 시장의 특성은 제가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고 브라질 아까 잠깐 쇼퍼할 때 말씀 나왔는데 게임 시장이 게임기 시장이 꽤 크다는 거 뭐 등등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